여봐라! 당장 이 년을 대문 밖으로 끌어내라! 내 집살한 돌도 아까우니라! 형님, 빈손으로 나가라 하셨는데 머리에 꽂은 그 은비녀는 제가 갖겠습니다.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우 같은 첩에게 홀려 조강지처를 엄동설 안에 내쫓았다가 10년 뒤 뼈저리게 후회하게 된 어느 비정한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옛말에 이르길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 했습니다만 그건 사람다운 사람들끼리 살 때 이야기지. 짐승만도 못한 마음을 품은 이가 껴들면 물베기가 아니라 생살베기가 되는 법이지요.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전쯤 되었을까요? 광주 고을에 박진사라는 양반이 살았습니다. 논밭이 수만 평이요.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썩어날 정도로 부자였지요. 헌데 이 집안에 딱 하나 부족한 게 있었으니 바로 자식이었습니다. 안방마님 심씨. 참으로 현숙하고 손끝이 야무진 여인이었습니다. 시집와서 20년 동안 쓰러져 가던 박진사. 댁을 일으켜 세운 게 바로 이 심씨의 알뜰살뜰한 내조 덕분이었지요. 하지만 야속한 삼신할머니는 점지에 줄 낌새도 없고 심씨의 속은 날마다 새까맣게 타들어가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변고인고? 박진사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꿈자리가 사납기 그지없었거든요. 글쎄, 집 마당에 200년 묵은 커다란 감나무가 벼락을 맞아 쩍 하고 두 동강이 나는 꿈을 꾼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집안의 기둥이 꺾일 흉몽이구나 하고 몸을 사렸을 텐데 귀가 얇고 어리석은 박진사의 해몽은 엉뚱한 곳으로 튀었습니다. 이건 묵은 것이 사라지고 새 것이 들어올 징조가 아니겠느냐? 옳거니 대가 끊길까 노심초사했는데 이제야 하늘이 내게 새 사람을 들여 아들을 보라 계시를 주는구나. 애구구. 쯧쯧. 꿈 해몽을 해도 꼭 자기 욕심 채우는 쪽으로만 하니 사단이 날 수밖에요. 그 길로 박진사는 읍내 기방을 드나들더니 덜컥 첩을 하나 집안으로 들입니다. 이름은 월향. 나이는 20이 간 넘었는데 생김새가 아주 요물이었습니다. 눈꼬리는 여우처럼 치켜 올라가고 입술은 앵두를 머금은 드붉은데 목소리는 또 어찌나 간드러지는지 박진사가 아주 넋을 빼앗겨 버렸지요. 나으리, 소녀, 이 댁에 들어와 나으리의 핏줄을 잇게 되어 영광이옵니다. 하오나 안방마님께서 저를 보시는 눈빛이 너무나 매서워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사옵니다. 들어온 날부터 월향은 박진사의 품에 파고들며 거짓 눈물을 흘려댔습니다. 사실 심씨 부인은 월향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내 부덕의 소치로 대를 잇지 못했으니 자네라도 부디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비단 옷감까지 끊어준 터였지요. 하지만 박진사의 눈에는 이미 콩깍지가 씌어도 단단히 씌었습니다. 부인! 자네는 투기가 칠거지악인 줄도 모르는가? 어찌 들어온 지 며칠도 안 된 어린 것을 그리 들들 볶아! 자네가 그 모양이니 삼신할머니도 도망을 간 게야! 심씨는 억장이 무너졌지만 그저 입술을 꾹 깨물고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굴러온 돌, 월향의 기세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안방마님이 아랫사람을 시키려 하면 중간에서 가로채질 않나. 심씨가 정성껏 달인 보약을 몰래 버리고는 마님께서 쓴 약을 먹여 저를 해하려 하십니다. 하고 모함을 했습니다. 하루는 월향이 박진사 앞에서
배를 부여잡고 떼굴떼굴 구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그나으리, 배가 끊어질 듯 아파요, 마님께서. 마님께서 주신 곶감을 먹었는데 그 속에 독이 든 것 같아요. 아이고, 나 죽네. 뭐라? 독이라니? 아니, 이 여편네가 드디어 미쳤구만. 내 씨를 말리려고 작정을 했어. 박진사는 앞뒤 잴 것도 없이 곧장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발로 걷어차고 들어가니 심씨 부인은 영문도 모른 채 바느질을 하고 있었지요. 박진사의 눈에서는 시퍼런 불꽃이 튀었습니다. 에이, 독한 사람 같으니! 자네가 정령 사람인가 귀신인가? 내 오늘 밤 안으로 결단을 낼 것이야. 내 집구석에서 당장 나가지 않으면 내 손으로 끌어낼 테니 그리 알아! 그날 밤 바람은 문풍지를 찢을듯이 울어대고 칠흑 같은 어둠이 박진사 댁을 휘감았습니다. 심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잡고 숨죽여 울고 있는데 사랑방 문틈으로 박진사와 월향이 소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으리, 내쫓는 것만으론 부족해요. 마님께서 친정으로 가셔서 소문이라도 내면 나으리 체면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니 아예 다시는 이 고을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야 해요. 제가 좋은 생각이 있는데.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저런 흉계를 꾸민단 말입니까? 잠시 후 박진사의 낮은 목소리가 방문을 뚫고 나왔습니다. 그래, 자네 말이 맞네. 날이 밝는 대로 아주 끝을 보자고. 이 동지섣달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불어닥친 아침이었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발목까지 차올랐건만 박진사 댁 안마당은 팽팽한 긴장감에 얼어붙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에 그 소란이 익고 난 뒤 날이 밝자마자 박진사는 하인들을 시켜 심씨 부인의 방을 샅샅이 뒤지게 했습니다. 무엇을 찾으려는 것이었을까요? 아니, 애초에 찾을 것이나 있었을까요? 찾았느냐? 그 요물 같은 것이 숨겨둔 비상이든 사람 잡는 약이 분명히 있을 게야. 샅샅이 뒤져라. 그때였습니다. 안방 장롱 깊숙한 곳, 심씨가 시집 올 때 가져온 바느질. 고리 틈에서 누런 종이 봉투 하나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물론 그건 여우 같은 월향이 새벽녘에 몰래 숨겨둔 가짜 증거였지요. 어머나, 나으리, 저것 좀 보세요. 저것이 무엇입니까? 색깔이 거무태티한 것이? 아이고, 무서워라. 마님께서 정말 저걸로 저와 뱃속의 아기 씨를? 박진사는 봉투를 낚아채더니 냄새를 맡아보지도 않고 심씨 부인의 얼굴에 획 집어 던졌습니다. 종이 봉투가 터지며 정체 모를 검은 가루가 심씨의 하얀 소복 위로 흩뿌려졌습니다. 내 이연,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내 대를 잇겠다고 들어온 사람을 독살하려 해? 내년이 질투에 눈이 멀어 드디어 사람 껍질을 벗었구나. 나으리, 억울하옵니다. 천부당만 부당하옵니다. 저는 저것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20년을 함께 산 저를 어찌 이리도 모르십니까? 제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심씨는 차가운 마루에 이마를 찌으며 피가 나도록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월향의 치마폭에 눈과 귀가 가려진 박진사에게 조강지처의 피눈물은 그저 듣기 싫은 귀신의 울음소리로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박진사는 심씨가 신고 있던 버선발을 그대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에이, 재수없다. 여봐라. 당장 이연을 대문 밖으로 끌어내라. 내 집, 쌀 한 톨, 물 한 모금도 아까우니 입고 있는 옷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들려보내지 마라. 하인들마저 눈물을 훔치며 머뭇거렸지만 불호령이 무서워 어쩔 수 없이 심씨의 양팔을 잡고 대문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 엄동설 안에 두툼한 속옷도 아니고
얇은 호적삼 하나만 걸친 채였습니다. 심씨가 대문 밖 눈밭에 내동댕이 쳐지자 쾅 하고 육중한 대문이 닫히려 했습니다. 그 찰나 문틈으로 꽃신을 신은 발 하나가 쑥 나오더니 엎러진 심씨 앞을 막아섰습니다. 바로 월향이었습니다. 쯔쯔, 형님, 그러게 눈치껏 알아서 나가주셨으면 좋았잖아요. 왜 사서 고생을 하십니까? 네, 내년은 기필코 천벌을 받을 것이다. 내가 사람이라면 어찌? 천벌? 호, 천벌은 쫓겨난 형님이 받은 거지요. 아, 그리고 이건? 월향은 심씨의 머리에 꽂혀 있던 낡은 은비녀를 쑥 뽑아들었습니다. 그것은 심씨의 친정어머니가 물려주신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빈손으로 나가라 하셨는데 이것도 챙겨가시면 안 되죠? 이건 제가 여시나 바꿔 먹으렵니다. 잘 가세요, 형님. 아니, 아줌마? 대문은 닫혔고 세상에는 오직 흰 눈과 심씨 단둘뿐이었습니다. 심씨는 닫힌 대문을 긁으며 울부짖었지만 돌아오는 건 매몰찬 찬바람뿐이었습니다. 갈 곳 없는 심씨는 눈보라를 뚫고 정처 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맨발인 버선은 금세 젖어들었고 발가락은 동상에 걸려 감각이 없었습니다. 친정이라고 해봐야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오라비네는 소식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 추운 날 저 따뜻한 아랫목을 두고 예서 죽어야 합니까? 얼마나 걸었을까요? 고개를 넘어 산길로 접어들 무렵 심씨의 눈앞이 가물가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뼈에 사무치는 원한이 심씨의 정신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결국 심씨는 눈 덮인 소나무 아래 힘없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하얀 눈이 금세 심씨의 몸을 덮어 마치 무덤처럼 봉긋하게 솟아올랐지요. 이대로 조강지처의 기구한 운명은 끝이 나는 걸까요? 박진사와 월향은 뜨끈한 방에서 웃고 떠들고 있을 텐데 죄 없는 심씨만 일이 허무하게 가는 걸까요?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묵직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더니 쓰러진 심씨 앞에 멈춰 섰습니다. 흐릿해지는 심씨의 시야 위로 삿갓을 쓴 기이한 그림자 하나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이 엄동설 안에 산신령 제밥이 놓여있나 했더니 사람이구먼. 이보시오. 아직 숨이 붙어 있어. 심씨가 눈을 뜬 건 이승인지 저승인지 분간도 안 되는 어느 낡은 톡을 아니었습니다. 온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목구멍은 바짝 타들어갔습니다. 깨어났소. 저승 문턱까지 갔다가 염라대왕 바짓가랑이 잡고 돌아왔구려. 심씨를 구한 건 지나가던 떠돌이 노승이었습니다. 심씨는 노승이 건넨 미음을 허겁지겁 삼키며 물었습니다. 스님 왜 저를 살리셨습니까? 그냥 죽게 두시지. 저는 갈 곳도 돌아갈 힘도 없는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이 미련한 여인아, 죽을 힘은 있고 살 힘은 없더냐? 내 눈 속에 서린 그 도끼, 그 피눈물을 맹물로 바꿀 때까지는 죽고 싶어도 못 죽을 팔자야. 노승의 호통에 심씨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노승은 품에서 꼬깃꼬깃한 쌈지 하나를 꺼내 심씨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자, 받으시오. 내가 젊은 시절 깊은 산속에서 수행하다가 발견한 만년초 벽시오. 이걸 빠서 떡을 찌면 그 맛이 기하여 죽어가던 사람도 입맛이 돌고 천리 밖에서도 냄새를 맡고 찾아온다오. 한양 마포 나루터로 가시오. 가서 떡을 빚어 파시오.
그게 당신이 살 길이요. 그날로 심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피눈물을 삼키며 한양으로 올라간 심씨. 처음에는 남의 집 처마 밑에서 떡 한 지박을 이고 다니며 떡 사세요. 떡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노승의 말대로 심씨가 빚은 떡을 한 번 맛본 사람들은 귀신에 홀린 듯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보게, 그 마포떡 할멈네 인절미 좀 먹어봤나? 아니 글쎄, 먹고 나면 힘이 불끈 솟는 게 아주 보약이 따로 없어? 줄을 서게. 줄을! 새벽부터 기다려야 겨우 한 팩 산다네! 소문은 바람을 타고 한양 바닥을 휩쓸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떡판 하나가 번듯한 가게가 되었고, 3년이 지나자 마포 나루터에서 제일 가는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심씨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돈괴에는 엽전이 썩어날 정도로 쌓였지만 심씨는 비단 옷 한 벌 사 입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복수를 위해서였지요. 기다려라, 박진사. 그리고 월향이 내년. 내 이 돈으로 너의 뼈를 갈아 마실 수도 있지만 그리 쉽게는 안 끝낸다. 제 발로 기어와서 내 앞에 무릎 꿇게 만들 것이다. 자, 그 시각. 우리 잘난 박진사대 형편은 어떠했을까요? 권선징악이라 했지요? 하늘의 그물은 성긴 듯해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법입니다. 에이, 빌어먹을! 이번 판만 이기면 본전인데! 여봐라! 저기 문전옥답론 문서 가져오너라! 나으리 미치셨어요? 지난번에 안채 팔아먹고 이제 남은 건 사랑채뿐이에요. 저 도박꾼 놈들이 다 사기치는 거라고요. 박진사는 도박에 미쳐 가산을 탕진했고 월향은 사치와 향락에 빠져 집안 살림을 거덜냈습니다. 서로 내 탓이네, 내 탓이네 하며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꼴이라니. 개들도 혀를 찰 지경이었지요. 결국 10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박진사대 기와집에는 매매 딱지가 붙고 말았습니다. 알거지가 된 두 사람. 월향은 밤중에 감나가는 폐물을 훔쳐 도망가 버렸고 박진사는 하루아침에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양반 체면의 밥은 빌어먹어야겠고 아는 사람은 만날까 두렵고 결국 박진사가 흘러 당도한 곳은 사람들이 북적이는 한양, 바로 마포 나루터였습니다. 그날따라 심씨네 떡집 앞에는 무료 급식을 한다는 방이 붙어 거지 때가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심씨는 대청마루에 앉아 거지들이 밥 먹는 꼴을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심씨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수많은 거지 때 틈바구니에서 다 떨어진 갓을 쓰고 허겁지겁 국밥을 퍼넣고 있는 한 사내. 얼굴은 시커멓게 떴고 몰골은 말이 아니었지만 심씨는 단박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청춘을 짓밟고 엄동설 안에 내쫓았던 그 원수. 바로 박진사였습니다. 심씨는 떨리는 손으로 치마폭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왔구나. 드디어 왔어? 내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던가. 심씨는 옆에 서 있던 하인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고 섬뜩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여봐라. 저기 다 죽어가는 거지가 먹는 밥그릇 밑에 이것을 몰래 집어넣거라. 심씨가 건넨 것은 10년 전 그날 밤 월향이 흔들어 보였던,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사연 깊은 옥관자 하나였습니다. 과연 심씨는 무슨 꿍꿍인 걸까요? 잠시 후 밥을 다 비운 박진사의 숟가락 끝에 그거지 턱 하고 걸렸습니다. 헉, 이건 밥풀 묻은 옥관자를 집어든 박진사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자신이 혼례식 날 심씨에게 정표로 주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물건이었으니까요. 사색이 되어 고개를 든 박진사. 그의 눈앞에 서슬퍼런 눈빛의 심씨 부인이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밥은 입에 맞으시오, 서방님. 마당에 모인 수십 명의 거지 떼가 숨을 죽였습니다. 국밥 그릇을 엎은 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박진사. 그리고 그 앞에 서슬퍼런 눈빛으로 우뚝 서 있는 비단 옷의 여인. 박진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 10년 전 엄동설한 눈밭에 버려져 얼어 죽었으리라 생각했던 조강지처가 지금 저승사자보다 더 무서운 형상으로 살아서 그것도 거상이 되어 눈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설마 부인? 자네가 정령 심씨란 말인가? 아이고, 귀신이다. 내 눈앞에 귀신이 나타났다. 귀신이라니요.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두고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밥그릇 밑에 있는 옥관자. 당신이 노름빛 대신 잡혔던 걸 내가 전당포에서 찾아왔습니다. 제 물건 하나 간수 못하고 다 팔아먹은 주제에 귀신 타령이라니요. 심씨의 호통이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박진사는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되었습니다. 귀신이 아니라 진짜 심씨였습니다. 그는 체면이고 뭐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 머리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부인. 아니 마님. 내가 죽을 죄를 지었소. 내 눈이 멀었지. 미쳐도 단단히 미쳤었지. 다 그 요망한 월향이 년 때문이오. 그 년이 나를 홀려서 나는 본래 그러려던 게 아니었는데. 크크. 아이고, 저 화상 좀 보소. 끝까지 남 탓이네요. 심씨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 호적삼 하나만 입고 쫓겨나던 자신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닥치시오. 월양이 타? 내 머리채를 잡고 끌어낸 건 그년이 아니라 바로 당신 손이었소. 엄동설 안에 짐승도 제 새끼 품은 어미는 내치지 않거늘? 당신은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그리 매정할 수 있었단 말이오? 크크. 잘못했소. 제발 목숨만 살려주시오. 밥 한 끼만 주시오. 목숨, 밥, 주스. 내 당신을 죽여서 무엇하겠소? 더러운 피 묻히기 싫소. 허나 세상에 공짜 밥은 없는 법이지. 심씨는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여기서 심씨가 그냥 박진사를 용서하고 받아줬을까요? 아니면 곤장을 쳐서 내쫓았을까요? 천만의 말씀. 시림씨가 준비한 복수는 평생의 노동이었습니다. 여봐라. 마당 구석에 있는 분뇨통 지게를 가져오너라. 예, 마님. 이 자에게 비단 옷을 벗기고 무명바지를 입혀라. 오늘부터 이 자는 내 남편이 아니라 이 떡집의 머슴이다. 하루 종일 떡매를 치고 분뇨통을 치고 밭을 갈게 하여라. 밥은 일한 만큼만 주되 게으름을 피우면 국물도 주지 마라. 부인. 내가 그래도 양반인데. 박진사인데. 어찌 똥지게를. 양반? 내 집사를 축내는 식충이가 무슨 양반이오. 싫으면 당장 나가시오. 저 밖에는 당신을 기다리는 굶주림과 추위뿐일 테니. 박진사는 나가라는 말에 소스라치게 놀라 얼른 똥지게를 짊어졌습니다. 왕년에 그릴던 선비가 조강지처가 운영하는 떡집의 똥지게꾼이 된 꼴이라니 거지. 떼들도 그 꼴을 보고 쌤통이다 하며 손가락질을 해댔지요. 어이구, 내 팔자야. 그래. 그리 땀 흘려. 이래 보시오. 밥 한 토리, 쌀 한 토리 얼마나 귀한 것인지. 조강지처의 눈물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뼈가 으스러지도록 느껴봐야 할 것이오. 박진사는 눈물인지 콧물인지 모를 것을 흘리며 떡매를 쳤습니다. 심씨의 꽉 막혀 있던 가슴이 10년 만에 뻥 뚫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난리통에 빠진 인물이 하나 있지요? 바로 박진산의 집안을 말아먹고 도망친 첩, 월향 말입니다. 심씨가 땀 흘리는 박진사에게 다가가 넌지시 물었습니다. 그래. 자네 꼬임에 넘어가 집문서 들고 튄 그 여우 같은 년은 어디로 갔소? 모로! 산 너머 주막으로 갔다는 소문만 들었는데 아마 놈팡이 꿰어 잘 먹고 잘 살고 있겠지. 썩을 년! 글쎄 과연 그럴까? 남의 눈에 피눈물 내고 도망친 년이 두 다리 뻗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소? 심씨의 말대로였습니다. 인과응보의 칼날은 박진사뿐만 아니라 도망친 월향의 목덜미도 서서히 겨누고 있었으니 세월은 유수와 같다더니 어느덧 강산이 또 한 번 변했습니다. 심씨가 마포 나루터에 떡집을 차린 지도 어언 20년이 훌쩍 넘었지요. 이제 심씨네 떡집은 한양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큰 부자 상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심씨를 부자라고 부르기보다 마포 왕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굶주린 이에게 밥을 주고 헐벗은 이에게 옷을 입히는 그 넉넉한 인심 때문이었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던 그 사람들, 과연 어찌 되었을까요? 먼저 집문서를 들고 튀었던 희대의 악녀, 월향이 소식부터 전해드리지요. 심씨의 예언은 한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월향은 훔친 폐물을 들고 젊은 내연남과 도망쳤으나 고개 하나를 넘기도 전에 그놈에게 모든 걸 뺏기고 버려졌다고 합니다. 빈털터리가 된 월향은 미친 사람처럼 떠돌며 구걸을 하다가 어느 추운 겨울날 자신이 심씨를 내쫓았던 그날처럼 눈밭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고 하니 남의 눈에 피눈물 내면 제 눈에는 피고름 난다는 말이 이토록 무서울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쯧쯧. 자, 그럼 우리 박진사는 어찌 살고 있을까요? 에라디야, 떡 좋다. 찰떡이로구나, 으라차. 떡집 뒷마당 백발이 성성한 노린 하나가 땀을 뻘뻘 흘리며 떡매를 치고 있습니다. 바로 박진사입니다. 지난 10년간 박진사는 심씨네 떡집에서 그야말로 소처럼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도망갈까 죽어버릴까 별 생각을 다 했지만 심씨가 주는 따뜻한 밥 한 끼, 그리고 자신이 땀 흘려번 돈잎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사람 구실을 하게 된 것이지요. 어느 날 저녁 일을 마친 박진사가 툇마루에 앉아 땀을 닦고 있는데 심씨가 툭 하고 막걸리 한 사발을 건넸습니다. 드시게. 오늘 떡 주문이 많아. 고생했네. 마님. 아니, 부인. 고맙소. 정말 고맙소. 내 젊은 날의 죄를 생각하면 벼락을 맞아도 시원치 않을 텐데 이 늙은 죄인을 걷어먹여 주시니 내 죽어서도 이 은혜는 잊지 않으리다. 박진사는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막걸리를 들이켰습니다. 비록 남편 대접은 못 받고 머슴처럼 살고 있지만 그의 표정은 수만 평 논밭을 가졌던 시절보다 훨씬 더 평온해 보였습니다. 속죄하는 삶에서 오는 마음의 평화였겠지요. 심씨는 밤하늘에 둥실 떠오른 보름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진 풍파를 겪고 죽을 고비를 넘겨 마침내 일궈낸 평온한 사흘. 심씨의 입가에 엷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다 지나갔다. 원망도, 미움도 저 달빛에 다 녹아버렸어. 이제 남은 생은 베풀며 살다가 가벼이 가면 그만인 것을.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쫓겨난 조강지처의 인생 역전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람이 살다 보면 박진사처럼 헛된 욕심에 눈이 멀 때도 있고 심씨처럼 억울한 시련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허나 분명한 것은 하늘은 언제나 묵묵히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곁에 있는 배우자 혹은 가족의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내 곁을 지켜준 사람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귀한 조강지처이자 귀인이 아니겠습니까? 착한 마음 잃지 않고 사시는 여러분. 댁내 심씨 부인의 떡집처럼 고소하고 찰진 복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지금까지 슬기아담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귀한 이야기 보따리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